때는 도덕적 추론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사춘기 아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도덕적으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이게 아이들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는 빈틈이 100인데 남이 뭘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도덕적 판단들을 내리죠. 그건 걔가 잘못한 거야. 굉장히 과도하게 단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회로가 충분히 성숙하게 이것저것을 고려하면서 야 저거는 그냥 단순히 선 혹은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섬세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도덕적 판단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부모님들이 진짜 난감해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막 거짓말 하기도 하고 약속 안 지키고 막 통금 늦고 숙제 안 하고 막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막 그거 안 하면서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딴 핑계 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 길에다가 그렇게 침 뱉으면 안 되는 거야. 교통신호 어기면 안 돼. 굉장히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따지는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이게 도덕적으로 판단을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고 때로는 또 굉장히 관대하고 이거 내가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죠. 네. 이때 아이들에게 적절한 도덕적인 판단,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제가 삶의 진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안 듣고요. 부모의 행동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조언은 싸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은 비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남을 훈계하고 옳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면서 저런 건 해도 되는구나. 저런 건 허용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은연중에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부모를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그 행동은 따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훈계, 조언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마는 책을 안 보고 핸드폰이나 TV를 보는데 우리 보루는 책 보래요. 그러면 아이가 알아요. 책은 재미없는 거고 핸드폰이나 TV는 재밌는 거구나. 근데 엄마는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나보러 그거 하라고 하네. 나도 안 들을 거야. 나도 엄마 몰래 엄마처럼 아빠 몰래 아빠처럼 핸드폰 볼 거야. 게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냥 말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책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부모 스스로가 직접 하면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거부하죠. 나는 핸드폰이 더 좋아. 그러지만 자연스럽게 도대체 책이 뭐길래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지? 나한테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서 나는 몰래 내가 읽었을 땐 재미없었는데 하면서도 조금씩 책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언들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부모님이 이런 강의를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뭐
과학자가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걸 막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는 공부가 재밌나 봐. 왜 이상하게 이런 거를 시키지도 않는데 듣지, 보지, 배우려고 애쓰지 하는 거를 은연중에 알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나도 맞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를 부모님이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교통 신호를 지키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기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전전두엽이 하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가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관장하는 게 이 전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그런 이제 시험에 지문이 굉장히 길고 그 지문을 읽고 답을 하는 세 문제, 두 문제 답을 하는 이런 문제들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사회 시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다 그 기능을 테스트하고 그 기능을 물어보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 복잡한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거.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전전두엽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해요. 어른한테 반말을 하기도 하고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 공간에선 떠들면 안 되는데 떠들고요. 그 공간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대개 그런 사람들 경우에 없이 행동한다고 하죠. 그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경우를 파악하는 전전두엽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그 영역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잘 보내고 나면 그 아이가 경우 바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되게 분위기가 썰렁하네. 그러면 내가 뭐라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구나.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살쪘지만 살쪘다고 말하지 않고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게 옳구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류의 판단을 하고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일, 그게 이 전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와, 이 사춘기를 진짜로 잘 보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가 경우 바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려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네.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구나. 어떤 아이가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거 좀 보기 안 좋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배우는 게 그 시기가 하는 일입니다. 복잡한 어떤 상황들을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친구들이 막 난상 토론을 하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핵심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란한 상황들이 해결돼 같은 답을 내는 능력,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전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전두엽을 많이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시기에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보게 하고요. 아이가 한 의사결정 왜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들어보고 그게 최선의 의사결정이었는지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는지를 상의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해보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별로 이렇게 이제
선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배우는데 그 첫 단원에서 이제 배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무슨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뭐 2차 함수다. 그럼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거기서 배운 내용대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게 과외 선생님이나 이제 뭐 학원 강사, 학원도 별로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혼자 이거를 이제 낑낑대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네. 뭐, 한 시간에 한 두세 문제 풀기도 하고요. 예. 근데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두 가지만 생각해. 자, 이 두 가지는 요거랑 요거야. 이 두 가지만 보면 너희가 이 문제, 그 다음 문제에 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 학원 강사, 아주 유능한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이 하는 일이죠. 예. 그건 뭐냐면 전전두엽을 써서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낸 문제를 측두엽을 써서 초등학교 아까 절차적 과정을 학습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 라는 절차적 과정을 익히고 다양한 유형에다가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문제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는 것이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시기에 과외나 학원 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해력을 높이고 그래서 적절히 판단에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푸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어떤 과목이 좀 뒤처지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 학원에 가서 다시 그 공부를 보충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더 중요한 거는 아이 스스로가 혼자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거. 그 시간을 부모가 얼마나 많이 확보해 주느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가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푸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설령 진도가 느리고 한 시간에 두세 문제밖에 못 풀더라도 그걸 기다려주는 부모가 저는 훌륭한 부모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썼던 방법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막 수학의 정석 같은 문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부모님들 수학의 정석을 떠올리면 막 머리에서 쥐가 나겠지만 그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챕터 장이 시작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개념과 공식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예제 문제를 보여주고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다양한 연습 문제가 그 뒤에 나오죠. 연습 문제를 그 예제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뒤로 갈수록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죠. 낑낑거리면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는 공식을 외우고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예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면 이거를 풀려고 낑낑거리게 되는데 이 낑낑거리는 과정에서 이제 수학적 사고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걸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요. 그런 무렵에 예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또 풀 수가 있네 하면서 내가 이 연습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또 낑낑거리면 결국은
어떤 공식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공식란을 보면은 그 공식이 여지없이 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이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공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식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공식을 까먹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의 핵심은 뭐 거꾸로 풀어라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어떤 문제를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되게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볼까 저렇게 해결해볼까 막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 예. 그리고 그 답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게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고 그냥 바로 대입하고 적용하고 예. 이것을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느냐 예. 내가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관계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네.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배우는 모든 문제들은 답이 없고 공식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낑낑거리면서 생각해 본 경험을 사춘기 시기에 얼마나 축적했느냐가 네,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걸 많이 해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온통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요. 대학 입시 그리고 대학을 선정하고 학과를 선정하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사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저는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자기가 인생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냐? 내가 어떤 일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20세기 초반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할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첫 번째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난 언제 행복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하고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나는 학부 때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탐색하고 세상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무슨 과목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죠. 고3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수능 배치표 같은 걸 놓고 너의 내신이 이렇고 지금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이러니까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긴데 어디를 지원할래? 너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안전지향 몇 개, 좀 과도하지만 좀 시도 뭐 이런 거 놓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의사결정하는 거. 그러면은 서울에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집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딱 들었을 때 학과의 느낌,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대학과 학과 그 학과를 결정한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과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무슨 수업들이 거기 열리는지도 보고 그 대학에도 가보고 그 대학을 돌아다니고 거기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공부 어때요? 여기 졸업하면은 뭐를 하게 되나요? 졸업생들은 주로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있는 교수들을 괴롭히고 교수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알고 그 대학을 또 그 학과를 지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대학이나 그 학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나는 수학이 싫고 영어가 좋으니까 뭐 어문 계열로 가야 되겠다라든가 나는 물리가 재밌네 그러면 나는 그냥 물리를 전공해야지 같은 너무나 단순한 방식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는요, 대학에 가잖아요. 물리과에서는 전혀 그런 물리를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물리는 공대에서 해요. 예.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 가잖아요. 수학과를 가보면 완전히 학교 다닐 때 배운 수학은 전혀 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런 수학은 공대에서 더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학교에서 배운 어떤 과목으로 내 진로를 평가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가 제대로 의사결정하는 법을 그 시기에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 그런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아이랑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게 접근할지 함께 노력하는 거. 이런 정보들을 얻고 교수나 선배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가 감정이 막 들쑥날쑥하죠. 어떤 날은 굉장히 하루에도 오전에는 굉장히 우울했다가 갑자기 막 너무 업 됐다가 하이퍼가 막 됐다가 또 갑자기 또 확 다운 됐다가 막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진단 말이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짜 그 사춘기의 뇌에서 호르몬이 막 폭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기에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호르몬의 작용이 들어가 있죠. 호르몬의 급격한 불균형이 그 시기 사춘기의 아이들의 뇌에서 벌어지는 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변덕이 심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 억제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불균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전두엽의 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지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전두엽이 하고 있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요. 우리 뇌의 원초적인 욕망, 감정일 수도 있고요.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의 영역을 억제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이거는 그 욕망의 중추가 하는 일이고요. 근데 내일 시험이라서 오늘 밤에는 공부를 해야 돼. 이 판단을 하는 곳이 전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두 영역은 늘 싸우죠. 그런데 전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욕구가 이기죠, 늘. 그래서 나 그냥 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시험 때 이렇게 공부하기로 계획했으나 자고 제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 그 이유가 바로 그 나를 제어하는 전전두엽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는데 욕망의 중추는 아주 비대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사실은 아이들을 충동 억제를 잘 못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학습을 할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이들을 나는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아이들을 믿는 태도는 아이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곁에서 아이가 전전두엽을 통해서 자기 억제를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추려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도와주고 조금씩 작은 성취들을 경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 핸드폰, 뭐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우리 아이는 너무 게임에 빠져 있어요. 네.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라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뺏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 핸드폰,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줬더니 맨날 핸드폰만 끼고 또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선 그런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아이에게 늦게 주어서 아이가 디지털 문명에 뒤처질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디지털 문화는 뒤처지기 힘들 정도로 아이들은 언제 주든 금방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최전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지어 80이 넘는 어르신들도 그냥 아이폰을 손에 쥐어드리면 그냥 3일 만에 사용법을 다 익히십니다.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녹록하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초콜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초콜릿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빨리 맛을 길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언제 먹어도 초콜릿을 바로 먹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잘 이것을 제어할 정도로 성숙해 있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뇌는 충분히 어른으로 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옆에서, 그렇다고 훈계를 하고 말로 그리고 삶을 간섭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은 영향받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그냥 어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애정어린 어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핸드폰을 주었을 때 스스로 잘 절제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도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성숙한 어른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애가 잘하기를 바라세요. 게다가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라는, 성적이라는, 대학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손에 핸드폰이라는 너무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여기에 게임까지 있네요. 여기에 수많은 소셜미디어의 재미있는 컨텐츠가, 남에 대한 험담이, 흥미로운 사진들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크린 타임을 제한한다거나, 하루에 몇 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잠을 충분히 자게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스크린 타임을 제한한다거나 사용 시간을 줄인다거나 밤에 충분히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은 부모가 강압적으로
규정 이거는 따라야 돼 하고 야단치고 윽박지러서는 안 되고 아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아 내가 잘 그거 컨트롤 잘 못하는 것 같아. 좋은 학교 생활을 위해서 또 충분한 숙면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정도는 지켜야 돼 라고 아이가 수긍하는 수준에서 합의해 나가면서 네, 룰을 정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이렇게 아이와 게임으로 실갱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구나. 예,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라는 스트레스는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기쁨은 게임 하나밖에 없구나. 굉장히 단조롭구나.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고통의 시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게임의 중독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게임만큼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5개쯤, 10개쯤 만들어 놓아서 아이가 오늘은 게임을 좀 하고 내일은 뭐 수영을 좀 하고 난 요즘 클라이밍도 너무 재밌고 책도 재밌고 그래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야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일 뿐이지 게임에 중독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손쉬운 그런 기쁨, 재미는 게임밖에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지 친구와의 관계, 뭐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뭐 친구랑 대화를 해도 좋고, 뭐 책을 읽어도 좋고, 뭐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해도 좋고, 뭐 그림이나 음악, 삶의 재미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은 아이가 일주일에 하루만 게임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나는 그 하루가 되면은 어떤 게임을 할 건지만 생각하고요. 그 하루가 되면은 게임에 엄청 집중하고요. 그게 끝나면 다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다음 일주일을 머릿속에 막 계속 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와 게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제안하고 그걸로 말다툼하고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게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머릿속에 게임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게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게임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막 부모가 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애가 막 어리니까 막 장난치고 떠든단 말이죠. 그럴 때 핸드폰 주면서 야 지금 조용히 해 하면서 핸드폰을 주고 애는 그러면은 핸드폰 하니까 당연히 조용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어렸을 때 마치 초콜릿처럼 핸드폰을 경험한 아이는 사춘기가 됐을 때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 아이들이 핸드폰을 아주 인생의 달콤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사춘기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2병입니다. 물론 사춘기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와는 굉장히 다른 시간 생활들을 하죠. 다른 행동들을 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하고 싸움도 부모와의 갈등도 제일 많은 시기이죠.
요즘은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면 이제 거의 끝나는 무렵이죠. 예. 그 사춘기가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중2병, 점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중2병이 흔히 사춘기 때 아주 특별하게 아이들이 보이는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의 시기, 그 사춘기의 절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중2병이 뭘까요? 네, 우리 아이는 도대체 중2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네, 그렇게 중2병이라고 부를 만큼, 병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것도 이제 뇌의 인식인데요. 우리 뇌에 나를 인식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물론 아주 일찍부터 발달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나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뇌 영역이 조금씩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뇌 안에서 벌어져요. 그러면서 나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식을 하게 되냐면은 이 세상이 나를 위한 무대이고, 나는 특별한 신의 계시를 통해 태어났고, 세상은 나를 보고 있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파악하고, 예. 인과관계도 나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신이 내린 어떤 사건이 아닐까? 왜 이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지? 이거는 나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지? 같은 진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파악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상황은 극장이고 무대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청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의 하나하나를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중2병의 시작입니다. 네. 이른바 자기 허세.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대에서 특별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평범하지 않게 걷고, 네.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하고, 근데 그 관심 막 끌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스럽게 행동하는 걸 남들이 보기에는 제 관심 끌려고 하는 행동인가 봐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자기 허세, 허풍, 자기중심적 사고, 예, 그것을 남이 날 보고 있지도 않는데 되게 남을 의식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행동들을 중2 때 하죠. 네.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중2병은 치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자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네, 아이는 중2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이 치러야 될 적절한 통과 의례, 통과 제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병 같은 행동을 하면 그냥 되게 귀엽게 보시면서 웃으면서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서도 그거 잘못된 거야 야단치거나 교정하려 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되게 쿨하게, 예, 넘기고, 그 시기에는 원래 또 그런 면이 있지,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될 거다, 옆에서 기다려주고, 네, 그 아이의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특별하게 이상한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관통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사춘기 시기,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맥락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이 사춘기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전전두엽을 포함하여 뇌 전체가 되게 성숙하고 정교한 회로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몸은 빨리 성장하지만 뇌는 천천히 성장한다. 13살부터 18살까지 급속도로 변하지만 사실은 20살이 넘어 24살, 거의 30살까지도 이 전전두엽은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가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그 시기에 실수를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보고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수많은 실패들을 미리 경험해야 우리가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실수들을 통해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시기를 관통한 부모님,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안전망 안에서 무수히 실수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또 그들이 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그런 존재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경험하는 거, 그 체험이 너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뇌에다가 남다른 체험, 남다른 경험, 남다른 관점, 사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줄 것이냐를 고민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모두 다 스스로 다 일일이 경험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간접 경험들이 필요하겠죠. 그 간접 경험은 어떻게 얻을까요? 기성세대인 부모가 말로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로 성장하는 잔소리로 아주 근사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남편한테 잔소리 해보세요. 갑자기 5년쯤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더니 5년 후에 남편이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으로 성장하는 걸 본 예가 있습니까? 관계만 안 좋아질 뿐입니다. 세상에 잔소리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그 기성세대의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그 사춘기 시기에 책을 가까이 읽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기성세대 혹은 이전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책 하나하나는 정말 자신의 삶을 온통 바쳐서 적어 놓은 것들이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할 거고요. 억지로 읽히는 게 아니라 책이 쾌락이 되게 해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서 아이가 책에 빠지게 그 사춘기를 책과 함께 보내면서 문해력도 늘어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늘어나고 세상도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 것이냐. 부모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학부모님들께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아이가 어떻게 하면 카이스트에 가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기보다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춘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부모는 곁에서 어떤 태도로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행복해지는 걸 모두가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뇌과학적인 조언이 지금 그 아이들과 사춘기 아이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부모들에게 작게나마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춘기여서요.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언제 사춘기라고 느끼는지 설문조사를 미리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댓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언제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 본인들이 사춘기라고 느끼는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정답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신체적인 변화 말고 물었었거든요. 3위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족보다 친구가 좋을 때였습니다. 2위는 뭐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지금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간다는 말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2위였습니다. 예. 대망의 1위.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대망의 1위는, 제가 팔이 좀 잘라요. 네.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낼 때입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화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족이랑 이제 놀러 가기 싫고 친구랑 놀고 싶고 또 엄마 아빠께 짜증나고 화내면서도 정말 이렇게 미안하다는 그런 답변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표현이 서툴어서 그렇지 절대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은 알고 있다는 거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유튜브에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있어요? 교수님 어디? 그런데 채팅창에 진짜 많은 분들이 글을 엄청나게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교수님의 인기가 지금 대구에서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들으신 거예요? 390명. 와, 대구 분들이 확실히 그 교육력 이런 관심이 진짜 많으시네요. 아이를 이해하고 싶은. 예, 지금 강연을 들으시면서 해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교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여기도 보이죠. 하트 올라오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호응해 주셨거든요.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선 게임과 관계된 이야기가 제일 많았었는데 그 이야기는 방금 해주셨으니까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그 아이가 7살인데 지금 그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 있어서 사춘기 됐을 때 이제 걱정이라고 하시는 질문들이 있고 또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아봤을 때도 이런 이제 컴퓨터 같은 이런 매체들이 아이의 뇌 발달에 뇌에 직접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대답을 조금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주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들을 보면은 실제로 언어 발달을 저해시킨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어를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배우도록 우리 뇌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상호작용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그냥 넋놓고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어휘수를 제한하고 빨리 다양한 문장들을 사용하는 걸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일찍 주었을 때는 좀 이렇게 언어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소통이 좀 줄어들고 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사회적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7살 아이가 디지털 디바이스에 빠져 있는 거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압도적인 시각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의 활성화를 떨어뜨려요. 네, 그러니까 시각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책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내가 생각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들은 시각 영역들 그리고 아주 압도적으로 시각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발달들을 좀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예를 들면은 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이들은 스마트폰 아이폰 안 줬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뭐 저희 아이들이 뭐 그런 모범의 예는 아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최소한 초등학교 내내는 자기 핸드폰을 가진 적이 없고 중학교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되게 심심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되게 아이들에게 심심할 시간들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는 안 주면서 막 과외를 많이 시키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애가 심심하게 만들려면 이게 핸드폰이 있으면 심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양한 거를 찾고 탐색하게 만들려면 그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강압적이지 않고 아이와 상의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영아님께서 6년째 아직 아이가 사춘기라고 도대체 언제까지가 사춘기인가 물으셨거든요. 사전 질문에도 부모 세대보다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가 더 길어진 게 아닌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과학적 근거는 저는 못 봤고요. 그리고 근데 경험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사춘기가 이제 5학년부터 시작된다고들 많이 하니까 점점 아이들의 발육이 빨라지면서 뇌 성장도 빨라지고 있어서 그렇게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춘기의 징후를 보이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이해는 되고요. 제가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기 때문에 통상 그러면은 한 4, 5년은 정말 사춘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길어졌다기보다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걸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경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 언저리 초반까지도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 사춘기 아이가 그냥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되고 말을 잘 안 듣고 공부 싫어하고 이래서 그냥 이 시기를 다 사춘기로 퉁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가 막 너무 재밌고 막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즐거운 아이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변태라고 생각해요. 이 수학이 재밌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수학은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그 수학의 아름다움, 즐거움, 그 공식을 만드는 그 수학자들의 노력, 역사, 사회적인 의미 이거 다 생략하고 공식만 가르쳐주고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다는 거는 경쟁에서 이기고 점수를 얻어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거지 진짜로 수학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 생활을 잘하고 부모가 시키는 거 다 묵묵히 따라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착한 거지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이고 이렇게 점수로 한 줄 세우고 그 상황에서 너의 미래는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뿐이라고 온 나라가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통해서 또 재미있는 드라마나 게임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얻는 것 뿐인 거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걸 순전히 아이의 탓으로 너 아직 사춘기가 안 끝났구나. 너 도대체 언제 어른 될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그 아이를 탓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환경의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럼 아이가 점점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서도 나중에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곁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거냐 이렇게 문제의 프레임을 바꾸셔야지 네. 우리 애가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서 사춘기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으셨으면 네. 그런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네. 또 많은 부모님들이 답이 나왔지만 또 묻고 계신 게요. 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말대답을 계속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네. 이게 확실히 틀렸는데 아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이제 고집을 비운다 그런 경우에 이걸 잔소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교수님 말씀처럼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알긴 하겠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답답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조금 부모님들에게 네. 기다려주라고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네.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딸이 셋 있는데 저희 딸아이들도 그 사춘기를 지금 관통하고 있어서 그 사춘기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자제분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되게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어떨 때는 정말 다 뒤엎고 싶고 막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설마 네. 교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못 때리진 않지만 그렇지만 정말 정말 돌아버리겠네 네, 그렇죠.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막 틀림없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곁에서 그걸 지켜보자니 너무 막 열불이 나고 예,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예, 근데 이해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그 세상에 그러니까 비유를 좀 들자면은 그 카이스트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언제 학교에서 제일 행복하냐? 혹시 수업 없을 때 아닌가요? 방학 제일 행복해. 수업 없을 때 제일 행복한데 교수님들 답변 보면 1등이 막 실험 너무 잘 돼가지고 예, 또 굉장히 근사한 연구 결과 얻어서 학생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할 때 논문이 막 저널에 실려가지고 막 맥주 파티 학생들과 막 그런 거 할 때 학생들과 그 연구와 교육의 즐거움을 나눌 때 행복하다고 교수들이 쫙 이렇게 답을 썼거든요. 아, 역시 네.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 설문을 했는데 1등부터 10등 안에 교수랑 같이 뭐 할 때라는 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 친구들이랑 동아리에서 네, 뭐 교수랑 같이 맥주 먹을 때 행복한 학생 세상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나는 지금 아이를 제대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줘야 돼. 이건 가르쳐줘야 돼. 네. 그래서 엄마 아빠여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인 경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 그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거 죄송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네. 이 사람이 반성하겠습니다. 나를 계속 가르쳐. 막 나를 책 잡아. 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막 나를 평가하고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그런 부모는 근데 심지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부모는 그냥 함께 사는 인간으로서 되게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예,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깔깔거리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가끔 뭐 가르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시간은 없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다 지적이야. 예, 특히 아빠. 예, 별로 애에 대해서 하는 게 없으니까 밥 먹을 때 늘 하는 말이 너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공부는 재밌어? 라는 공부가 재밌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는 질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 라는 네. 부모가 막 애한테 뭔가를 해주는 질문들, 대화 내용이 다 그런 수준인 거예요. 예, 근데 애가 행복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애가 따박따박 사실 말대꾸를 하거나 예, 엄마 아빠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예,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상당수는 예,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 어디에도 위로가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것에 대한 아우성, 몸부림, 외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애가 지금 말대답을 하는 걸로 봐. 지금 스트레스가 많네.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지금 내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관계인가 보다 라고 관계를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유머가 있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방금 전에도 저희를 많이 웃겨주셨는데 저도 짧은 개그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 예, 중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는 뭘까요? 중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 우리 학부모님들도 한번 답변해 봐 주시죠. 네, 뭡니까? 예, 답이 아직 안 올라오네요. 네.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좀, 도대체 어떤 사춘기 시기를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유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교수님은 어떤 사춘기를 보내셨느냐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와, 중고차 지금 올라오십니다, 학부모님들. 네. 지금 어이없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설마 중고차는 아니겠어요? 네, 설마 이런 어떤 답글이 많네요. 아니, 우리 대구 학부모님들은 워낙에 대구 유머 이 수준입니까? 더 재미있는 질문들 빨리 올려주세요, 학부모님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 사춘기가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잘 보냈어요. 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돌이켜 보면은 막 너무 부끄럽고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 일들로 가득 차 있죠. 예.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과잉돼 있고 자의식이 비대해져 있는 데다가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행동들 돌이켜보면 정말 낯뜨겁죠. 예, 저도 똑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 사춘기를 이렇게 보냈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돌이켜봤을 때 좀 좋았던 것은 그런 사춘기를 관통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 좀 잔소리를 별로 안 하시고 좀 믿어줬다는 거. 네, 저는 그런 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와 그때 되게 나를 기다려주고 믿어줬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시험 때 읽는 소설책
그러다 보면은 다음날 시험을 망치기도 하고 그러면은 스스로 깨닫죠. 아, 다음에는 시험 때는 책을 안 읽어야 되겠다. 예. 그때 잔소리보다 오히려 그냥 내비두고 그걸 기다려줄 때 훨씬 더 스스로 깨닫는 교훈이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저희 딸아이가 시험 때 소설책, 만화책 읽는데 이때 읽어야 쏙쏙 들어오지.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와, 우리 저희 부모님은 참 대단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늘 잘하고 하지 시험 공부는 했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잠을 계속 자야 된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하도 잠을 강조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잘하고 하기 전에 공부를 다 해놔야 돼서 오히려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 스트레스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11시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잠을 재우셨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역할들을 저는 사춘기 때 좀 경험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친구들.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고, 뭐 시험을 잘 보아서만이 아니라, 남다른 생각, 재능들이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늘 있어서 누구에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배우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친구들하고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사춘기에 저를 견디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너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지금의 교수님이 또 계시지 않을까.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이제 부모로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로서 옆을 좀 지켜줘야 되겠구나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도 궁금하지만 그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뇌도 좀 알고 싶다. 40, 50대 이제 중장년층의 이제 뇌와 사춘기 아이들의 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점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그걸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 전략을 바꾸는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면 내가 그걸 대하는 전략을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고등한 능력이에요.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옛날에 원래 해오던 방식, 잘하는 방식을 고집하거든요. 상황이 바뀌어도. 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사춘기 10대, 20대를 거쳐서 지금 40대가 됐는데, 이 40대가 넘어가면은, 30, 40대가 넘어가면은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져서, 내가 겪었던 삶의 전략이 내 아이들에게도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도 내가 살아온 전략을 일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삶의 전략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시대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 학생들만의 삶의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그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전략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거고. 근데 우리는 내 성공 모델, 내가 봐온 경험,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자꾸 일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빨리 바뀌고 변하고 발전하고 있어서 이 기성세대의 성공 전략이 다음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관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 당혹감을 느끼냐 하면 내 뇌가 바라본 세상이 전부라고,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그거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이고, 우리 애는 저런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쟤도 자기 스스로 저게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는 날이 오겠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줄 거냐. 그리고 그걸 빨리 만약에 깨닫게 해주고 싶으면 잔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줌으로써 예,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내 뇌를 어른들이 우리들의 뇌를 잘 사용해서 예,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많이 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교수님 강연을 자주 보거든요. 네. 워낙 유명하시고 강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네. 뇌 전체를 사용하는 이제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뭐 기술일 수도 있고 저는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도 깊어야 되고 뭔가를 실제로 만들고 세상에 내놓으려면 자연과학과 공학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되고 그것을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려면은 예술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골고루 이 인간이 필요로 한 지식들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나는 문과형 나는 이과형 이런 방식으로 10대 때의 작은 어떤 관심의 차이, 능력의 차이, 점수의 차이를 가지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쪽은 많이 하지만 이쪽은 안 해도 돼. 같은 행동들을 굉장히 나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의 10대에 그 아이들을 쉽게 단정 지은 다음에 뇌의 한쪽을 자물쇠로 잠궈 놓는 행위 같은 거예요. 예. 너는 이쪽 안 써도 돼. 수학적인 뇌, 너는 문과니까 안 써도 돼. 그러다 보면은 인생에서 나한테 펼쳐진 기회 혹은 내가 알아야 될 많은 지적 성취들 중에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필요하다면 뭐든지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아주 지적인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 학습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뇌 전체를 두루 잘 사용하고 또 어떤 뇌를 사용하든 격려받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10대 때 뭐 어떤 과목의 점수가 낮다는 걸로 그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많은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내야 될 상황은 거의 없고요. 기다려주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모르면 물어봐도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협력해도 되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에서의 점수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서요. 저는 특히 그 부모의 말은 안 듣고 부모의 행동은 따라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반성이 되면서 가슴에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네. 마칠 시간이 돼서 그러네요. 너무 안타깝지만 예,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네. 한 가지 이제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학부모님들이 아마 뭐 30대, 40대, 뭐 50대 지금 이 분들이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훈수는 많이 두지 않고 공부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지원은 해주신 그런 세대셨는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아이들의 공부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훈수를 두는 첫 번째 세대예요. 다들 공부를 잘했든 아니면 못해서 한이 맺혔든
그래서 막 어느 학원에 어느 강사가 뭐 좋대더라, 이 시기에는 뭐 영어 유치원, 영어 캠프를 보내야 된다더라 하면서 그것에 뒤처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게 만드는 이런 사교육 장사에 놀아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게 마치 대단한 정보인 것처럼 서로 나누면서 아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훈수를 두어온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우리 세대의 성공 전략이 다음 세대에는 성공 전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일이든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그들 스스로가 배워서 남들과는 다른 관점, 경험,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이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훈수를 두는 일을 참고 멈추고 기다려주는 그런 학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쉽지 않지만 그러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그래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동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정재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도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로도 발송되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암과 삶을 잇다 2021년 학부모 아카데미 올해 마지막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